부산이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골 마을 얘기가 아닙니다. 인구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수도권의 GDP의 52.8%가 몰려있는 지금 지방이라는 말 자체가 소멸의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로 뚫고 건물 짓는 데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쓰겠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협동조합이 있고 우리밀이 있고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정책이 정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예산잔치로 끝나는 건지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사업에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곳들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모델이 6가지인데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그리고 지역자율 선택형입니다. 선정되면 최대 3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 사례는 전국의 표준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업의 방향이 개별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잘 되는 빵집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빵집과 밀 농가와 교육 프로그램과 판매장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밀 기반 협동조합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우리밀로 천연 발효빵을 만들어 정기구독으로 파는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누구나 협동조합 같은 곳인데 이런 조직들은 보통 3개의 축으로 운영됩니다. 빵사업단, 유통사업단, 교육사업단이에요. 빵사업단은 우리밀과 천연 발효종, 천일염, 물, 이스트만으로 빵을 굽습니다. 재료가 이렇게 단순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한테 어필하면서 동시에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들려면 발효종을 12시간 전에 미리 배양해둬야 해요. 이걸 점핑이라고 하는데 오후 1시에 빵을 만들려면 새벽 1시에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발효 단계에서는 오븐 온도를 최고로 올려서 예열하는 등 세밀한 관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교육사업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가르치고 숙련된 인력을 키워내는 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빵 하나를 사면 그 가격에서 실제로 밀을 키운 농민한테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전통적인 유통구조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40에서 50%만 생산자한테 갑니다. 나머지는 중간 유통 마진이에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면 이 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농민이 받는 몫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약 270곳 있습니다. 경기도에 72곳, 충남에 52곳, 강원에 40곳, 서울에 20곳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어요. 이 매장들이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니라 얼굴 있는 먹거리,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있는 먹거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농촌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교육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는 빵의 밀을 누가 키웠는지 아는 것, 그게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구체적인 끈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협동조합 모델이 왜 하필 지금 주목받는 걸까요? 배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말에 발표한 제1차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핵심 전략이 3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주도 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로 키우겠다. 둘째, 빨래방이나 목욕탕, 식당, 돌봄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셋째,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25년에 173개였던 학습 조직 이걸 액션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2028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2026년 약 1180곳에서 2028년 1350곳으로 확대해요. 올해는 시범사업의 해로 잡아서
주민공동체가 잘 활성화된 6개 시군을 골라 집중 지원하고 여기서 나온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퍼뜨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계획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농협과의 협업입니다. 읍면 지역 농협들이 빨래방이나 목욕탕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함께 운영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농협이 단순히 비료 팔고 농산물 수매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복지 주체로 바뀌는 겁니다. 고령농 가사지원 같은 사회공헌 사업 예산도 2025년 49억 원에서 올해 51억 원으로 늘었고요. 숫자가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농촌에서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목욕탕 하나 없는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어르신들이 목욕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교통편도 마땅치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농협이 맡는다면 그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마을에 계속 살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인 겁니다. 이쯤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본은 사실 이런 걸 4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지금은 지역 재정의 10% 이상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순환되고 있어요. 일본의 협동조합 계열 농산물 판매 시설이 수천 개에 달하는데 한국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약 270곳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확연합니다. 유럽은 더 나아갔어요. 유럽연합은 사회연대경제를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도구로 재정의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동네 살리자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본 거예요. 유럽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GDP의 약 6에서 7%를 차지하고 1,0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흥미로운데요.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지역 농민을 지원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받는 CSA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우리밀 천연 발효빵, 정기구독이랑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에서 CSA를 통한 거래액이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넘고 참여 농가가 만 곳이 넘습니다. 한국이 지금 시작하는 이 모델이 세계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농민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전통적인 농업 구조에서 농민의 소득은 생산량 곱하기 시장 가격. 딱 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모델에서는 소득이 다층화됩니다. 첫째, 우리 밀을 재배해서 파는 수익. 둘째, 협동조합이 그 밀로 빵을 만들어 팔았을 때 돌아오는 배당금. 셋째, 교육이나 유통, 컨설팅 같은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해서 받는 추가 수익. 밀 가격이 떨어져도 빵 판매 수익이 받쳐주고 빵 판매가 주춤해도 교육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합천 지역에서는 빵 배움 나눔터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이걸 지역 공동체에 나누는 교육이에요. 같은 프로그램에 목공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이 단순한 빵 공장이 아니라 지역의 기술과 지식이 모이는 교육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델이 작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 6명이 각자 수십 년간 쌓은 기술을 들고 모여서 만든 서구맛빵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혼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치료 서비스부터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도 있고요. 전주에서는 소통협력센터 1층에 커뮤니티 라운지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의 물리적 거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거창한 정책 용어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최대 3년입니다. 3년 뒤에 국비 지원이 끝나면 스스로 수익을 내서 운영해야 하는데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 정책의 성패는 결국 주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빈 껍데기가 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젊은 사람은 떠나고 남은 분들은 고령이에요. 이분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지 솔직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수도권지 DP 집중도가 52.8%라는 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 심하게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정책 하나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순진한 거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소식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촌을 살리는 건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경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밀 한 포대가 빵이 되고, 그 빵이 정기구독으로 도시 소비자한테 가고, 그 수익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이 순환 구조. 이게 작동하면 농촌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남고, 사람이 남으면 마을이 살아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40년 전에 시작한 걸 우리가 이제야 시작한다는 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1시에 발효종을 배양하면서 내일 구울 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이 만드는 빵 한 조각이 어쩌면 마을 하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